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아 돌며 숨통을 조여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식은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서씨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강보를 더욱 세게 끌어당겼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거친 강물은 사정없이 그녀를 바위와 모래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입과 코로 들이닥치는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폐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붉은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끊어질 듯 이어지던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던 서씨의 몸이 둔탁한 충격과 함께 물가 모래톱으로 밀려 올라갔고,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옷자락을 파고들며 살을 내는 추위를 선사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품속의 아이가 무사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떨리는 손길로 강보를 더듬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서씨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겨붙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진 강보의 매듭을 힘겹게 풀어헤쳤는데,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이었다. 아가, 명훈아, 제발 눈을 뜨거라. 제발 어미를 두고 가지 말거라. 서씨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처절하게 갈라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이의 창백한 볼 위로 떨어졌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찰나, 기적처럼 아이의 작은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서서히 뜨였다. 갓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명훈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도 서늘한 빛을 담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그 작은 입에서는 을에 터져 나와야 할 울음소리 대신 고요한 침묵만이 흘러나와 마치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어미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제야 서씨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고, 뼈에 사무치는 한기가 온몸을 덮쳤지만 아이의 체온이 심장 박동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그것은 불과 몇 시즌 전 명문가 최씨 가문의 안채에서 벌어진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 시어머니인 최 대부인은 며느리인 서씨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과 며느리의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는 핑계를 들어 끊임없이 그녀를 핍박해왔었다. 그러던 중 대부인은 서씨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씌우기 위해 하인들을 매수하고 조작된 서찰을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으며, 이를 빌미로 가문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며느리를 단죄하려 들었다. 서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녀가 믿었던 남편조차 어머니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혹은 그 또한 서씨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던 탓인지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내 인연, 감히 족보도 없는 천한 것이 우리 최씨 가문에 들어와 물을 흐리더니 급기야 씨도 모를 자식을 낳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했고, 멍석마리를 당하기 직전 그녀를 바라보던 하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남편의 비겁한 침묵이 서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견딜 수 없어 갓 태어난 명운을 품에 안고 뒷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횃불을 든 추격대들이 맹수처럼 뒤를 쫓아오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 벼랑 끝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시커먼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들에게 잡혀 더러운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깨끗한 물에 몸을 던져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의 그 추악한 만행을 저주하리라. 서씨는 벼랑 끝에서 최씨 가문의 저택이 있는 쪽을 향해 피 끓는 저주를 퍼붓고는 아이의 눈을 가린 채 허공으로 몸을 날렸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서씨는 모래톱에 주저앉아 젖은 옷을 쥐어짜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그녀가 뛰어내린 절벽에서 한참이나 떠내려온 하류 지역인 듯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갈대밭이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마치 귀신들의 춤사위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지만 서씨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품속의 명운을 내려다보며 이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하늘이 내린 뜻이자 복수를 위한 서곡임을 직감했다. 보통의 아이라면 물에 빠지고 추위에 떨며 자지러지게 울었을 터인데 명운은 젖은 강보 속에서도 어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원한을 들여다보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눈빛은 갓난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지적이었으며 서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과 함께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음을 깨달았다. 그래, 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 너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을. 서씨는 아이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고 명우는 마치 어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자그마한 손을 뻗어 서씨의 젖은 뺨을 움켜쥐었다. 서씨는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다리에는 감각이 없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이 얼어붙은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녀는 강가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엉성하게나마 바람을 피할 곳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갈대숲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걷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씨 가문의 화려한 기와집과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이를 갈았다. 그들은 아마도 서씨와 아이가 물귀신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을 것이며 내일 아침이면 가문의 수치를 씻어냈다며 뻔뻔하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씨는 맹세코 그들이 편히 잠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품에 안긴 이 아이 명운이만은 반드시 살려내어 천하를 호령하는 제목으로 키우겠노라 다짐했다. 어느새 동이 트려는지 검푸른 하늘 저편에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서씨는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며칠을 굶고 탈진한 탓에 젖이 제대로 나올리 만무했으나 명우는 보채지 않고 빈젖을 힘껏 빨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서씨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찢어진 치마폭을 뜯어 아이의 몸을 다시 단단히 감싸주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기 위해 웃옷을 벗어 아이를 맨살에 밀착시켰다. 명훈아, 잘 듣거라. 우리는 죽지 않았다. 죽은 것은 과거에 나약했던 서씨일 뿐.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씨의 눈빛은 지난날의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맹수와 맞서 싸우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동자 속에는 최씨 가문을 향한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씨는 더 이상 춥지 않았는데 이는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최씨 가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아이가 훗날 가문의 목줄을 죄어올 천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며 그 무지가 바로 그들의 가장 큰 패착이 될 것이었다. 서씨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그녀와 명운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강렬했고 강물에 비친 윤슬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비추는 듯 눈부시게 반짝였다. 이제 돌아갈 곳 없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전진뿐이었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처절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날이 완전히 밝자 서씨는 주변을 살피며 인적이 드문 산길을 찾아 나섰는데 혹여나 추격대가 시신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강하류를 수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햇볕에 대충 말린 뒤 이끼가 낀 미끄러운 바위를 밟으며 산등성이를 향해 올랐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어도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직 품 안의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문득 발 아래 펼쳐진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았고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기와집 군락이 바로 최씨 가문의 저택임을 알아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당당한 그곳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처부수어야 할 적진이나 다름없었다. 서씨는 그곳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내 아들 명운이 장성하여 너희들의 오만함을 짓밟으러 갈 때까지 부디 그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거라. 그녀는 다시 발길을 돌려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고 그 뒷모습은 마치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고 수련에 들어가는 도인처럼 비장해 보였다. 서씨의 품에 안긴 명운은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도 칭얼거림 한 번 없이 맑은 눈망울로 숲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아이의 이마를 비추자 마치 지혜의 광채가 서린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아이는 훗날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천재가 되어 어미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었다.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숲을 울리는 가운데 서씨와 명운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이것은 훗날 한양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시작이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지만 서씨에게는 오직 쇠 비린내 나는 피의 향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으나 깊은 산중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요하고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짐승조차 쉬이 발을 들이지 않는 험지였으나 서씨 모자에겐 세상의 모진 풍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도피처였다. 낡은 오두막의 처마 밑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며 쌉싸름한 향기를 풍겼고 마당 한 구석에는 손때가 묻은 낡은 서책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이는 서씨가 산 아래 마을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 때마다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구해온 귀한 보물들이었다.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친 노동과 세월의 무게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게 변해버렸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10년 전 그날 밤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어 그녀가 품고 있는 원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짐작게 했다. 서씨는 팻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아들 명훈이 바위에 걸터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10살이 된 명훈은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뛰어놀기 좋아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에 몰두하곤 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한 삼배옷에 불과했으나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눈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서려있게 했다. 명훈이 읽고 있는 책들은 찢어지고 해진 고서들이었으나 그는 그 속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를 씹어 삼킬 듯이 탐독했고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을 넘어 행간에 숨겨진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명훈은 책을 덮고 흐르는 계곡물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고 냉철한지 서씨조차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막히면 돌아가고 모이면 바위를 부재입니다. 재물 또한 물과 같아서 흐름을 읽는 자가 천하를 얻고 막는 자는 결국 파멸하게 되는 법이지요. 서씨는 아들의 말에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는데 스승 하나 없이 홀로 깨우친 이치가 예사롭지 않음을 다시금 느꼈다. 명훈의 비범함은 단순히 책상머리에서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놀라운 통찰력으로 발휘되곤 했다. 산속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씨가 약초를 캐오면 명훈은 그것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건조하는 방식을 달리하여 최상의 약효를 내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는 날씨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예측하여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톡감을 준비하거나 산짐승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덫을 놓는 등 어린아이의 지혜라고는 믿기 힘든 생존 능력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은 약초를 사러 산 중턱까지 올라온 약재상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서씨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안악이라 여기고 헐값에 귀한 산삼을 넘겨받으려 수작을 부렸다. 이런 산골짜기에서 캔삼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소. 내 인심 써서 쌀 두어 말값이나 쳐주리다. 노인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서씨를 기만하려 들었다. 서씨가 난처한 기색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명훈이 문을 열고 나와 노인을 향해 차가운 일가를 날렸다. 멈추시오. 그 삼은 100년 묵은 천종 산삼으로 뿌리의 뇌두가 길고 옥주가 선명하니 부르는 게 값진 물건입니다. 게다가 지금 도성에는 역병이 돌아 기력을 보하는 약재가 귀하다 들었는데 고작 쌀 두어 말로 퉁치려 하다니 이는 도적질이나 다름없어. 명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노인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약재상. 노인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연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으며 헛기침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명훈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내 비록 산속에 묻혀 사나 바람결에 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듣고 있어. 남쪽 지방의 홍수로 약초 공급이 끊겨 한양의 약재상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을 모를 줄 아시오. 정직하게 거래하지 않겠다면 당장 물러가시오. 다른 상인을 부를 테니. 결국 노인은 명훈의 기세에 눌려 죗값을 치르고서야 산삼을 가져갈 수 있었고
서 씨는 아들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보며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날 밤 서 씨는 잠자리에 누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훈아, 너는 어찌 산 아래 세상의 일을 그리 훤히 꿰뚫고 있느냐? 내 너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거늘. 명훈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면 비를 알 수 있고 짐승의 털을 보면 겨울의 추위를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들의 표정과 작은 소문들을 조합하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저 약재상의 집신에 묻은 흙은 붉은 황토였으니 남쪽에서 왔음을 알았고 그의 옷소매에서 나는 냄새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으니 홍수가 났음을 짐작했을 뿐입니다. 서 씨는 아들의 말에 혀를 내두르며 이 아이의 그릇이 산속 오두막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아들이 가진 재능이 양날의 검이 되어 그 자신을 찌르지 않을까 하는 어미로서의 걱정이었다. 그러나 명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밤마다 들려주었던 최 씨 가문에 대한 복수였다. 그는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버리고 죽음으로 내몬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증오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하지만 명훈의 복수는 단순히 칼을 들고 찾아가 피를 보는 무식한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산속에서 읽은 병법서와 역사책들을 통해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최 씨 가문이 목숨처럼 여기는 부와 명예, 그것을 철저하게 짓밟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만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명훈은 믿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펼쳤는데 그것은 한양 도성의 지도였다. 어린 손가락이 지도의 이곳저곳을 짚어가며 상권의 중심지와 관아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이 작전 지도를 살피는 듯 비장했다. 어머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명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고 서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너는 어리고 최 씨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른다. 지금 나갔다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다. 서 씨는 행여나 아들이 성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칠까 걱정되어 만류했으나 명훈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저들의 오만함은 이미 극에 달했을 것이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썩은 물을 터뜨릴 적기입니다. 소자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명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은 서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마저 태워버릴 기세였다. 서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를 어린아이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줄 구원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 씨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결단을 내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10년간 정들었던 오두막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드디어 복수의 서막을 올린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그녀를 감쌌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책 보따리 그리고 약초를 판 돈을 모아둔 쌈지 하나뿐이었지만 서 씨 모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가벼웠다. 명훈은 오두막을 떠나기 전
자신이 공부하던 바위에 올라가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강물이 보였고 그 강물은 흘러 결국 한양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명우는 마음속으로 굳은 맹세를 다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씨 가문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한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계획들은 하나씩 실행에 옮겨질 것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난했으나 명우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앞장서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서씨는 듬직해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전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품에 안겨있던 핏덩이가 이렇게 자라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산 중턱을 지날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하산을 만류하는 듯,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러나 명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이 비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갈 길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축복일 것입니다. 명운의 긍정적이고도 강인한 태도에 서씨 또한 용기를 얻어 빗속을 뚫고 걸음을 재촉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려 있었다. 주막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을 반겼고 서씨 모자는 젖은 몸을 녹이기 위해 주막으로 들어섰다. 주막 안은 장날을 맞아 모여든 상인들과 나그네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소리는 온통 한양의 정세와 최씨 가문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였다. 글쎄, 이번에 최대감이 소금값을 또 올렸다지 뭔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제 뱃속만 채우려 하니 원성이 자자해. 한 사내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명운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죽 한 그릇을 비우며 사람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최씨 가문이 소금과 비단 상권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정보는 명운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소금이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그 탐욕이 곧 너희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명운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첫 번째 공격 목표를 정했다. 그날 밤 주막의 좁은 방에서 명운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을 설명했다. 어머니, 우리는 한양에 도착하는 대로 가진 돈을 털어 소금을 살 것입니다. 서씨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소금이라니? 그 비싼 것을 사서 어찌하려고? 우리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명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장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서해안의 염전들이 물에 잠기면 소금 생산이 급감할 것입니다. 최씨 가문은 이를 핑계로 매점매석을 하여 가격을 폭등시킬 테지요.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인 다른 지역의 소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격을 올려 백성들의 고열을 짤 때 우리는 적정한 가격의 소금을 풀어 민심을 얻고 동시에 큰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입니다. 서씨는 아들의 치밀한 계산과 대담한 구상에 혀를 내둘렀다. 10살 소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전략이었다. 명우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둘 것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엽전 한 뼘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엽전이 굴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바위가 되고 결국에는 철옹성 같은 최씨 가문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올라 명운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려는 거대한 매의 형상과 같았다. 이제 산중의 은둔 생활은 끝났다. 천하를 읽는 아이 명운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은 한양으로 향할 것이고 그곳에서 벌어질 치열한 두뇌 싸움은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명운은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는 선장처럼 고요히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의 꿈속에서는 이미 최씨 가문의 기와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운종가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의 열기와 소음으로 들끓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 팔도의 모든 재화와 욕망이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다. 좁은 골목마다 짐을 실은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행위, 물건값을 흥정하는 고성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할 지경이었으나 그 혼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2층 누각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은 최근 도성 상권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상인들 사이에서 귀신 신동이라 불리는 소년 상단주 명운의 거처였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바둑판을 내려다보는 국수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리는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서씨가 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아들을 바라보는 눈길만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명운이 한양에 입성한 지 불과 반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도성 상권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 시작은 지난 여름 장마와 함께 찾아온 소금 파동이었다. 명운의 예측대로 서해안 염전들이 수해를 입어 소금 생산이 중단되자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금값에 버금갈 지경이 되었다. 최씨 가문이 운영하는 거대 상단인 대성상회는 이때를 틈타 미리 사재기에 둔 소금을 창고에 쌓아두고 풀지 않으며 가격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파렴치한 상수를 부리고 있었다. 백성들은 소금을 구하지 못해 장을 담그지 못하고 생선이 썩어나가는 것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최씨 가문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바로 그 순간 명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입니다. 창고 문을 여십시오. 명운의 나직한 지시가 떨어지자 도성 외곽에 마련해둔 허름한 창고들이 일제히 활짝 열렸다. 그 안에는 명운이 산속 오두막을 떠나오며 모은 자금과 빌린 돈을 모두 털어 장마가 오기 전 남부지방에서 헐값에 사들여 배로 실어 나른 막대한 양의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놀라운 것은 명운이 내건 가격이었다. 그는 시세의 절반, 아니 최씨 가문이 부르는 가격에 3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소금을 풀었다. 소단주께서 백성들을 위해 곡간을 여셨다. 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명운의 상단 앞에 장사진을 이루며 생불이 나타났다 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다. 반면 대성상회의 소금 창고 앞은 파리를 날리게 되었고 다급해진 최씨 가문의 행수들이 뒤늦게 가격을 내렸으나 이미 등을 돌린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최씨 가문은 썩어가는 소금을 처분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시장에 내놓아야 했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가문의 명예마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명운이 날린 첫 번째 비수였으나 최씨 가문은 이것이 단순한 운수소관이나 경쟁 상단의 견제일 것이라 여기며 애써 위안을 삼으려 했다. 그러나 명운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금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과 민심을 바탕으로 명운은 다음 목표인 비단을 겨냥했다. 최씨 가문의 주력 사업이자 그들의 부를 지탱하는 기둥인 비단 거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명운은 또다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비단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단의 색을 내는 염료시장을 장악하는 치밀한 계략을 세웠다. 가을이 깊어가며 한양의 귀부인들 사이에서는 청나라에서 유행한다는 짙은 쪽빛, 즉 청색 비단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유행에 민감한 명운은 이를 미리 간파하고 쪽을 재배하는 농가들과 선계약을 맺어 최상품 쪽을 싹쓸이하는 한편 염색의 필수적인 매염제인 잿물마저 은밀히 매점해버렸다. 반면 최씨 가문은 관례대로 붉은색 비단이 유행할 것이라 오판하여 홍화염료만을 잔뜩 사들여 놓은 상태였다. 막상 비단철이 다가오자 저작거리의 포목점들은 청색 비단을 찾는 손님들로 아우성을 쳤으나 대성상회의 창고에는 철진한 붉은 비단만이 수북이 쌓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최 대부인은 부랴부랴 쪽을 구하려 백방으로 사람을 풀었으나 이미 조선 팔도의 쪽이란 쪽은 모두 명운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는 뒤였다. 최씨 가문의 안치는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다. 화려한 자개장과 병풍으로 치장된 대청마루에서 최 대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 찻잔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란 말이냐?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최씨 가문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느냔 말이다. 바닥에 엎드린 대행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소인도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라 하는데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셈이 빠른지 시장통 늙은이들도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저 운이라는 가명만 쓴다고 하옵니다. 대행수의 보고에 옆에 앉아있던 명운의 친부 최상전은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며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어머니, 혹시 우리에게 원한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소금 때도 그렇고 이번 비단일도 그렇고 이건 장사가 아니라 마치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작정인 듯합니다. 대부인은 아들의 나약한 소리에 혀를 킥킥 차며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사내 자식이 되어서 어찌 그리 겁이 많으냐. 장사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법. 허나 이 늙은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감히 누가 우리 가문을 넘보겠느냐.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관아에 뇌물을 쓰든 왈패를 동원하든 그 어린 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내 앞에 무릎 꿇려야 할 것이다. 대부인의 서슬퍼런 명령에 하인들은 불이 나게 달려나갔으나 그녀의 등 뒤로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10년 전 며느리와 손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 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파멸의 징조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명운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최씨 가문이 왈패를 동원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최씨 가문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덫을 놓고 있었다. 명운은 도성의 객주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회합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최씨 가문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소상인들을 규합하여 거대한 연합을 결성했다.
대성상회는 거대한 고목과 같습니다. 겉은 웅장해 보이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지요.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쓰러질 것이고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새싹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명운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연설에 상인들은 열광하며 그를 맹주로 추대했다. 어느 날 밤 서씨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명운의 방에 들어와 촛불 심지를 돋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명운아, 최씨 가문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고는 하나 그들은 여전히 권세가들과 끈이 닿아 있다. 너무 몰아세우다가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제 그만 멈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씨의 목소리는 복수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명우는 붓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10년 전 강가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눈빛 그대로였으나 그 깊이는 더욱 깊어져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어머니, 아직 멀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고작 재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뤄야 할 것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명예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오만함입니다. 제가 멈추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또다시 힘없는 이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악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나는 법입니다. 명운의 단호한 대답에 서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겠노라 다짐했건만 결국 아이는 스스로 칼자루를 쥐고 피냄새 없는 전쟁터의 장수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며칠 뒤 명우는 최씨 가문에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다. 최 대부인이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고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가오는 대보름의 고관 대작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연회를 연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연회에서 황실에 진상할 최고급 비단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려 하고 있었다. 명우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서랍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냈다. 그것은 10년 전 최 대부인이 서씨를 내쫓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편지의 원본이자 당시 매수되었던 하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몰래 숨겨두었다가 명운이 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잔치상을 엎으러 갈 시간입니다. 명운은 서찰을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곧 화려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서씨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자. 내 뒤에는 이 어미가 있다. 두려워 말고 마음껏 내 뜻을 펼치거라. 모자는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의 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고 마치 거대한 심판의 망치가 되어 최씨 가문의 저택을 내려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덫은 이미 꽉 조여들고 있었고 최씨 가문은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화려한 불빛 아래서 춤추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파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한양도성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으나 최씨 가문의 대저택 앞마당은 달빛조차 무색할 만큼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내뿜는 가문의 명운을 걸고 준비한 이번 연회는 그야말로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국 팔도에서 공수해온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고, 교방에서 불려온 기생들의 춤사위와 악공들의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비단 옷을 휘감은 고관대작들과 거상들이 줄지어 대문을 들어섰고, 최 대부인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당의를 입고 안주인의 자리에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최근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그늘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두껍게 연지를 바른 흔적이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옆에는 명운의 친부인 최상전이 다소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화려한 연애 분위기와는 달리 자꾸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연애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 대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간에 우리 대성상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일 뿐 우리 가문의 근간은 바위처럼 단단하옵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황실에 진상할 새로운 비단을 공개하고 우리 가문의 건재함을 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호언장담에 몇몇 아첨꾼들이 박수를 보냈으나 대부분의 손님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을 교환하며 수근거렸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의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찬바람과 함께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비단옷들 사이로 색이 바랜 무명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데, 그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고 서슬퍼런지 좌중을 압도하여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느냐? 최씨 가문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앞을 가로막았으나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대성상회의 건재함을 알리는 자리에 그 건재함을 무너뜨릴 사람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찾던 상단주 운이요. 소년의 정체가 밝혀지자 좌중은 경악에 찬 탄성을 질렀고, 최 대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네, 내 놈이 바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그 쥐새끼 같은 놈이냐? 대부인은 악을 쓰며 소리쳤으나 명우는 그녀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뒤로는 언제 들어왔는지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사헌부의 감찰 궁녀들이 도열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법정으로 변해버렸고, 흥겨웠던 풍악 소리는 멈추고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명우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이 장부에는 최씨 가문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파렴치한 만행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값을 조작하여 백성들의 고요를 짠내어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독점권을 따낸 증거, 그리고 양인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운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고관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최상전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어머니, 이게 무슨 일하며 말을 잇지 못했으나 최 대부인은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쳤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감히 명문가를 음해하려 드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하여라.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명우는 눈을 부릅뜨고 일갈했다. 멈춰라.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짐승만도 못한 죄악에 관한 것이다. 명운의 눈빛이 슬픔과 분노로 일렁이며 최상전과 최대부인을 번갈아 응시했다. 10년 전 이 집안에는 한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자가 있었다. 그들은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는 당신들의 탐욕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야 했다. 당신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믿고 발뻗고 잤겠지만 하늘은 그들의 억울함을 굽어살펴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야기의 흐름이 과거의 칩으로 향하자 좌중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소문을 기억하고 있던 몇몇 노인들은 놀란 눈으로 소년의 얼굴을 뜯어보았고 최상전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설마 네가 명운이냐?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명운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저고리 하나와 찢어진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최대 부인의 발치에 던졌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하인 칠뜨기를 시켜 조작했던 가짜 연서와 그 대가로 칠뜨기에게 주었던 뇌물장부요. 칠뜨기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기 전 이 모든 것을 남기고 갔소.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대 부인은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으며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위선과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 명운이 몸을 비키며 어둠 속에 서 있던 한 여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머니, 이제 나오십시오. 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온 여인은 10년의 세월 동안 모진 고생을 하여 얼굴은 상했으나 그 기품과 서러움이 서린 눈매만은 그대로인 서씨였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최상전은 부인이라 읊조리며 바닥을 기어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서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남편은 10년 전 강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는 그저 어미의 치마폭에 숨어 처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비겁한 사내일 뿐입니다. 서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쏘아붙였다. 어머니, 재물이 그리도 좋으셨습니까? 핏줄보다, 사람의 목숨보다 그깟 돈덩어리가 더 소중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어머니가 지키려던 그 재물은 이제 독이 되어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어머니가 버리려 했던 이 아이는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인과응보입니다. 최대부인은 며느리의 섯을 펄언 일갈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붉은 연지가 눈물과 땀의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차림은 이제 죄수의 수위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원부 관리가 앞으로 나서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최씨 가문의 죄상은 명백하다. 매점매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뇌물 공여와 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한 인명을 헤아려 한 죄를 물어 관련자 전원을 추포한다. 또한 부정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빈민구제에 쓸 것이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대부인과 최상전, 그리고 가문의 주요 인물들을
오라줄로 묻기 시작했다. 연회장에 모였던 손님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고, 방금 전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잔치상은 아수라장이 되어 그릇이 깨지고 술병이 뒹구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최 대부인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이건 꿈이다, 내가 쌓은 탑이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다 라고 절규했으나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질 뿐이었다. 명우는 폐허가 된 연회장 한복판에 서서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10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그 소임을 다하고 꽂히는 순간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악착같이 살았으며 자신과 어머니는 그토록 모진 고통을 견뎌야 했단 말인가. 붉은 청사초롱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불길이 일더니 화려했던 비단, 병풍을 태우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꽃은 최씨 가문의 영역을 상징하듯 맹렬하게 피어올랐고, 명운과 서씨는 그 불길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끝났습니다, 어머니.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명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서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 고생했다. 내 아들 명운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자. 저 불길 속에 우리의 원한도 아픔도 모두 태워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야. 두 모자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하늘에는 여전히 둥근 보름달이 무심하게 떠서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비추고 있었다. 최씨 가문의 몰락은 한양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거대한 사건이었으나 명운에게는 이제 막 긴 겨울밤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그 으름 냄새를 날려보냈고, 어디선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최씨 가문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 틈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나 그 풍경은 예전의 위압적이고 폐쇄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한때 탐욕과 오만의 상징이었던 웅장한 기와집은 이제 담장이 허물어지고 곳곳이 개방되어 굶주린 백성들과 병든 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호소로 변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의창이라 쓰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들이 걸려 있어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시켰다. 명우는 툇말 위에 앉아 그 분주하면서도 활기찬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치열했던 복수극을 지휘하던 때에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수도승처럼 평온하고 온화해 보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장부를 덮으며 이것으로 자신의 긴 싸움이 진정으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최씨 가문이 몰락한 직후 조정에서는 몰수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명운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포상으로 하사하려 했으나 명운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었다. 이 재물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모은 것이니 마땅히 그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명운의 상소문은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하사받은 재산을 털어 빈민들을 위한 구휼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과거 자신과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차가운 은전 한 뼘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명우는 비로소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서 씨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죄인도 복수에 불타는 귀신도 아닌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안주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서 씨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을 퍼담으며 몰려든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할라. 밥은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 말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서 씨의 눈가에는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10년 전 갓난아이였던 명운을 안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질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고 푸른 봄 하늘이 마치 그녀의 지난 고생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보부상들이 들어와 명운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은 과거 명운과 함께 연합을 결성했던 상인들로 이제는 도성 상권의 주축이 되어 정직한 상도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대행수 어른, 아니 이제는 원장 어른이라 불러야겠군요. 북방 국경지대에서 온 소식입니다. 상인 우두머리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명우는 묵묵히 봉투를 받아 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는데 읽는 내내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으나 이내 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귀양간 최상전과 최대부인에 관한 소식이었다. 북방의 척박한 유배지에서 최대부인은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버려 매일 밤 허공에 대고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 소리치다 비참하게 객사하였고 최상전은 병든 노모를 수발하다가 병을 얻어 결국 뒤따라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다. 한때 도성을 호령하던 명문가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허망한 결말이었다. 명우는 편지를 접어 촛불에 태우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인생인 것을 어찌 그리 무겁게 욕심을 짊어지고 가셨을꼬.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으나 막상 닥치고 보니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드는 듯한 연민만이 남았다. 서씨 또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잠시 말없이 부엌 한 구석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었으나 한때는 가족의 연을 맺었던 이들이기에 저승길이나마 편안히 가기를 비는 마지막 도리이자 자비였다. 어머니,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명운의 물음에 서씨는 고개를 저으며 온화하게 대답했다. 원망도 미움도 다 산 사람의 몫이지 죽은 자에게 무슨 죄를 더 묻겠느냐. 그들도 저승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 게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구나. 서씨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고 그 눈물은 지난 10년간 그녀를 쫌매고 있던 한의 사슬을 녹여버리는 마지막 열쇠와도 같았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명운의 명성은 도성을 넘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다. 조정에서는 그의 비상한 재주와 청렴한 성품을 높이사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려 했으나 명운은 저는 흙에서 자란 장사치일 뿐 나라씨를 논할 그릇이 못 됩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운종가의 현자라 불리며 상인들에게 올바른 상수를 가르치고 가난한 선비들에게 학문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장사가 단순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고귀한 행위임을 설파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상인들은 더 이상 매점매석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한양의 시장통은 활기와 신뢰가 넘치는 곳으로 변모해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다. 최씨 가문이 쌓은 것은
높디 높은 담벼락이었으나 명운이 쌓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그 공덕이 천년을 갈 것이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서씨와 명운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촐한 사랑채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감돌았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다. 명운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그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고와 보였다.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10년 전 우리가 산속 오두막에서 처음 한양으로 떠나오던 날, 제가 세상의 흐름을 읽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요. 명운의 말에 서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말고 그때 내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나는 네가 괴물이 되어버릴까봐 밤잠을 설쳤단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명운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복수의 길을 걷다 보면 저 또한 그들과 같은 악귀가 되지 않을까.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잡아주신 것은 어머니셨습니다. 절벽에서 저를 안고 뛰어내리셨을 때 저를 살리기 위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씨는 황급히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를 꽉 끌어안았다. 늙은 어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명우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천재 소년도 냉철한 상단주도 아닌 그저 사랑받는 아들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명우나, 이제 우리 이곳을 떠나자꾸나. 서씨가 불쑥 말을 꺼냈다. 명운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창밖의 달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집은 이제 구율소로 자리를 잡았고 네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게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다. 이제 남은 생은 저 강물이 흐르는 곳, 새들이 우는 곳에서 조용히 흙을 만지며 살고 싶구나. 화려한 비단옷보다 거친 무명옷이 편하고 산의 진미보다 우리가 산에서 캐먹던 나물이 더 그리우니 말이다. 명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나누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마음은 비웠을 때 가장 충만한 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한양이 아니라 자연의 품인 듯합니다. 며칠 후 명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믿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위임하고 구율소의 운영을 관아와 상인연합에 맡겼다. 그리고 어느 이른 새벽 서씨 모자는 10년 전 한양에 올 때처럼 단출한 짐 보따리 하나만을 메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떠남이었으나 마치 바람이 그들의 앞길을 배웅하듯 골목길에는 낙엽들이 춤을 추며 흩날렸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멀어지는 한양 도성을 등지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혹자는 그들이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혹자는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벽에서 떨어진 여인과 그 품에서 살아남아 천재적인 지략으로 거악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한 아이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인과응보의 준엄함과 사필귀정의 진리를 되새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완성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이름 모를 산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 마당,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따스한 햇볕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 곁에는 중년의 선비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늘천 따지. 세상은 넓고 이치는 깊으니 너희는 부디 그 마음을 맑은 물처럼 쓰거라. 선비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는 그윽했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은 험난한 파도를 넘어 마침내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화에 도달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뒤흔들었던 천재 명운과 그의 위대한 어머니 서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장터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강원도 산골의 어느 작은 장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곳, 한복판에서 억울함에 북받친 젊은 청년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제 목을 걸고 맹세코 저는 소금에 모래를 섞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귀한 소금이란 말입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달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소금 가마니를 껴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험상 뜯는 인상의 장터 왈패 대장인 왕초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썩은 미소를 지으며 달수의 머리통을 집신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주변을 에워싼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찼으나 왕초의 서슬 퍼런 위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거드는 이가 없었다. 왕초는 낄낄거리며 달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놈이 어디서 눈을 빤히 뜨고 거짓말을 해? 내가 이 바닥에서 장사한 지가 몇 년인데 딱 보면 척이지. 이 소금 색깔이 거무튀튀한 게 분명 강가 모래를 섞어 중량을 늘린 것이 뻔하다.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기 싫으면 당장 이 소금을 내놓고 썩 꺼지거라. 달수는 분하고 억울하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유산으로 남겨준 이 소금은 서해안 염전에서 가장 깨끗한 소금을 구해온 것으로 색이 약간 검은 것은 갯벌에 좋은 성분이 섞인 토판염이기 때문이지 결코 모래를 섞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힘없는 그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본들 힘과 권력을 쥔 왕초의 말 한마디면 검은 것도 흰 것이 되는 것이 이 비정한 장터의 생리였다. 왕초의 수하들이 달려들어 소금 가마니를 뺏으려 하자 달수는 가마니를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저항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목숨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처절한 몸부림에 가마니가 찢어지며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흙바닥에 흩뿌려졌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구경꾼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다. 날이 참으로 맑은데 어찌 이곳에는 비가 내리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허름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노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으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묘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왕초는 눈을 부라리며 노인을 쏘아붙였다. 뭐야 이 늙은이는
노망이 났나.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니.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왕초의 협박에도 노인은 태연하게 웃으며 천천히 달수에게 다가갔다. 젊은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소. 내 지나가다 보니 소금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진 모양인데 내 이 소금의 진위를 가려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노인의 당당한 태도에 왕초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으나 왠지 모를 기세에 눌려 섣불리 주먹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노인은 찢어진 가마니 틈으로 흘러나온 소금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적은 종이를 왕초에게 내밀었다. 자, 이 글자를 읽어보시오. 왕초는 까막눈이었기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으나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헛기침을 하며 옆에 있던 서생 차림의 사내에게 종이를 넘겼다. 서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소금은 물에 녹으나 돌은 남는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왕초를 바라보았다. 이칠한 본디 간단한 법이오. 이 소금에 모래가 섞였다면 물에 녹였을 때 바닥에 모래가 남을 것이고 순수한 소금이라면 깨끗하게 녹아 없어질 것이오. 내기합시다. 만약 모래가 한 톨이라도 나온다면 내 이목을 내놓을 것이고 만약 모래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청년에게 소금값의 10배를 배상하고 무릎 꿇어 사죄하시오. 노인의 제안은 너무나도 대담했고 왕초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수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게다가 검은 티가 섞인 소금을 보니 분명 모래가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좋소. 금액이 받아들이지. 여봐라. 당장 물 한 동이를 가져오너라. 왕초의 호령에 물동이가 준비되었고 노인은 달수에게 눈짓을 보내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물에 붓게 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물에 쏟아부었고 노인은 지팡이로 물을 천천히 휘저었다. 소금 알갱이들이 물속에서 춤을 추며 녹아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은 투명해졌고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는지 모두의 시선이 물동이 바닥으로 집중되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마침내 소금이 모두 녹아 사라졌다. 왕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물동이 바닥을 확인하려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물동이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래 한 알, 돌멩이 하나 없이 깨끗했다. 소금의 검은 빛은 갯벌의 흙 성분이 미세하게 녹아든 것일 뿐 무게를 늘리기 위한 모래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왕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정말 모래가 없다. 저 청년 말이 맞았어.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왕초에게 쏟아지자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노인은 엄한 표정으로 왕초를 꾸짖었다. 눈에 보이는 색깔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려 들고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소. 약속대로 소금값의 10배를 치르고 사죄하시오. 왕초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결국 주머니를 털어 돈을 달수 앞에 던져주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달수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달려가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달수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은혜랄 게 뭐 있겠나. 장사하는 사람은 신용이 목숨인데 자네의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보았을 뿐이네. 그 소금, 아주 훌륭한 토판염이 더구먼. 자네 어머니께서 참으로 귀한 것을 남겨주셨어. 달수는 어머니라는 말에 다시금 울컥하여 눈물을 훔쳤다. 노인은 달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것이네. 오늘 자네가 겪은 억울함은 훗날 자네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걸세.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상인이 되어주게. 달수는 노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한 듯 하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 중요하겠나.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람 따라 떠도는 늙은이일 뿐이라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시 길을 나서려 했다. 달수는 아쉬운 마음에 노인의 뒤를 쫓아가며 다시 물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글쎄다, 내 어머니가 계신 곳,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저 산 너머로 가야지. 노인의 뒷모습은 석양빛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천천히 장터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달수는 노인이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문득 노인이 소금을 녹이기 전에 중얼거렸던 말을 떠올렸다. 눈에 보이는 색깔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단순히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치에 통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대장장이가 달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이보게, 자네 혹시 전설 속의 그분을 뵌 게 아닌가 싶네. 달수가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전설이라니요? 대장장이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다. 수십 년 전 한양도성을 뒤흔들었던 천재 상단주가 있었다네.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와 탐관오리들을 혼쭐 내고 백성을 구했다는 명운이라는 분 말일세.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방금 그분의 눈빛이며 말투가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속에 그분과 너무나 닮았단 말이지. 달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전설 속의 거상, 의로운 천재 명운. 그가 바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준 그 노인이었단 말인가? 달수는 그제야 노인의 도포자락 끝에 수놓아져 있던 작은 구름 문양을 떠올렸다. 운, 구름, 운. 그것은 명운이 사용했다던 가명과 일치했다. 달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비록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소금처럼 짜고 강렬하게 달수의 인생에 스며들었다. 달수는 노인이 사라진 길을 향해 다시 한번 저 또한 스승님처럼 세상을 맑게 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갔다. 그 강원도 산골 장터에는 달수상회라는 큰 소금 상단이 생겨났고 그 주인은 정직과 신용으로 널리 존경받는 거상이 되었다. 그는 항상 가게 한켠에 낡은 지팡이 하나를 소중히 모셔두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스승님이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구름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이지요. 어느 봄날 달수는 자신의 손자에게 소금의 가치를 가르치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분이 계셨단다. 그분은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가장 낮은 곳을 살피셨지.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님이시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달수는 창밖으로 흐르는 흰 구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기 계신다. 바람이 부는 곳, 구름이 흐르는 곳, 어디에나 그분의 뜻이 머물고 있지. 전설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전설을 낳으며 이어져 갔다. 명운이 남긴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웠고 그의 지혜는 강물처럼 흘러 메마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비록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을지언정 그가 보여준 정의와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